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팔꿈치가 찌릿하고 아프신가요? 그저 설거지를 하려고 그릇을 들었을 뿐인데, 혹은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려고 물을 뜨는데, 팔꿈치 안쪽에서 전기가 오듯 찌릿한 통증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젖은 행주나 걸레를 가볍게 짜는 그 순간, 팔꿈치에 악소리가 날 것 같은 통증이 찾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그저 뻐근한 정도였을 겁니다. 아이고, 어제 팔을 좀 무리하게 썼나? 보다 나이가 드니 이제 별게 다 아프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지도 모릅니다. 아플 때마다 파스 한 장 붙이고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하루 이틀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자주 그리고 더 날카롭게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꽉 쥐려고 해도 힘이 잘 들어가지 않고 컵이나 주전자를 들 때 팔꿈치가 아파서 놓칠 뻔한 적도 있으실 겁니다. 문손잡이를 돌리거나 젓가락질을 하거나 심지어는 반갑게 악수를 청하는 손을 잡을 때조차 망설여지는 고통. 밤에 잠을 자다가 나도 모르게 팔을 뒤척이다 그 통증에 잠을 깨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꽤 오래된 통증이지만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이 정도 아픈 것 가지고 병원 신세를 지기엔 유난스럽다는 생각에 그저 참고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통증이 너무 심해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이 되어서야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에게서 황당한 진단명을 듣게 되죠. 바로 골프 엘보입니다. 아니, 선생님, 저는 골프는커녕 골프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골프 엘보라니요? 테니스는 젊을 때 텔레비전으로 본 게 전부인데 테니스 엘보라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실 겁니다. 실제로 맞벌이를 하며 바쁘게 살아온 한 주부님은 세수를 하거나 걸레를 짤 때마다 팔꿈치 안쪽에서 오는 찌릿한 통증을 꽤 오랫동안 파스만 붙이며 버텼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태어나서 한 번도 쳐본 적 없는 골프 엘보라는 진단을 받고 처음엔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그 주부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스포츠와는 전혀 무관하게 엘보 진단을 받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팔꿈치 통증으로 치료받는 사람만 연간 7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주로 30대에서 50대 사이에 많이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60대, 70대 여러분들에게도 이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테니스나 골프 같은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 팔꿈치 치료를 받는 경우는 전체 환자의 10% 이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통계에서는 테니스 엘보 환자의 95%는 테니스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골프도 테니스도 치지 않았는데 이런 병에 걸리는 것일까요? 이름은 스포츠에서 따왔지만 정작 환자는 우리 일상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행복천사 채널에서는 이 지긋지긋한 팔꿈치 통증의 진짜 원인과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듣는 골프 엘보와 테니스 엘보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팔꿈치 관절에는 손목과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많은 힘줄들이 붙어 있습니다. 골프 엘보는 이 중에서 팔꿈치 안쪽에 붙어 있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고 미세하게 파열된 것을 말합니다. 의학적인 용어로는 내측상과염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 바깥쪽 힘줄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외측상과염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골프 스윙을 할 때는 특히 팔꿈치 안쪽에 반복적인 충격과 무리가 가해지기 쉽고 테니스의 경우 공을 받아칠 때 특히 백핸드 동작을 할 때 팔꿈치 바깥쪽에 충격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이 병의 진짜 원인은 스포츠가 아니라 바로 반복 사용과 과다 사용입니다. 이름은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지만 사실은 주부 엘보, 직장인 엘보, 스마트폰 엘보라고 불러야 마땅할지도 모릅니다. 가장 많은 환자군은 바로 우리 주부님들입니다.
매일같이 무거운 냄비와 프라이팬을 들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젖은 빨래를 널고 힘주어 걸레질을 하고 청소기를 돌리는 이 모든 가사노동이 수십 년간 팔꿈치 힘줄의 미세한 손상을 누적시킵니다. 또 다른 주요 환자군은 바로 직장인들입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와 마우스를 쉴 새 없이 사용합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팔꿈치 바깥쪽 힘줄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또한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고 나르는 택배 기사님들, 배달 기사님들 혹은 망치질이나 드라이버 사용이 잦은 기술직 종사자분들에게도 이 팔꿈치 통증은 고질병처럼 따라다닙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운동 인구 자체는 골프가 훨씬 많지만 팔꿈치 통증 환자는 테니스 엘보 환자가 골프 엘보 환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대략 테니스 엘보 환자가 10명이라면 골프 엘보 환자는 2명에서 3명 정도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팔꿈치 구조에 있습니다. 팔꿈치 안쪽 근육에 비해 바깥쪽 근육이 상대적으로 더 약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작은 충격이나 반복적인 사용에도 바깥쪽 힘줄이 더 쉽게 손상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엘보 팬데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주범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고개를 숙이고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든 채 엄지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 자세가 목과 어깨는 물론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손목과 팔꿈치 힘줄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부산 큰 병원의 김준석 병원장님은 엘보 통증은 더 이상 운동선수의 병이 아니라 현대인의 직업병이자 생활습관병에 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뻐근함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팔꿈치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자극이 계속되면 힘줄의 미세 손상이 회복될 시간을 갖지 못하고 계속 누적됩니다. 결국 이것이 만성적인 염증과 통증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팔을 많이 쓰는 골프나 테니스를 즐기는 분들에게도 이 병은 찾아옵니다. 특히 의욕이 앞서 초보 시절을 빨리 탈출하기 위해 혹은 오랜만에 운동을 시작하면서 무리하게 연습량을 늘릴 때 더욱 위험합니다. 배드민턴이나 스쿼시처럼 팔을 휘두르는 동작이 많은 운동. 동호인들 중에도 이 팔꿈치 통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팔꿈치 통증을 언제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이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구나 하고 깨달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그저 뻐근함과 일시적인 통증으로 시작합니다. 팔을 좀 쉬어주면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조금 더 진행되면 손으로 물건을 꽉 쥘 때, 특히 앞서 말씀드린 행주를 짜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문손잡이를 돌리는 특정 동작에서 전기가 오는 듯한 찌릿한 통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여기서 더 방치하게 되면 통증은 만성화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팔꿈치가 욱신거리고 젓가락질이나 컵을 드는 아주 사소한 일상 동작조차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심할 경우 밤에 잠을 자다가 뒤척이기만 해도 팔꿈치가 아파서 잠에서 깰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미 힘줄의 손상이 꽤 많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팔꿈치 통증 환자의 약 80에서 90%는 수술 없이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회복까지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통증이 막 시작된 초기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휴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팔꿈치 통증을 유발했던 반복적인 동작, 즉 가사노동이나 컴퓨터 사용,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통증이 있는 팔을 쉬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힘줄이 회복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인 치료가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여 염증을 가라앉히고 병원에서 온찜질이나 전기, 자극치료 같은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치료 기간이 짧아지고 재발률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골든타임을 놓치곤 합니다.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정도로 병이 진행된 후에는 웬만한 보존적 치료로는 잘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팔꿈치 보호대나 보조기를 착용하여 통증을 유발하는 힘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운동 치료를 통한 근력 강화와 스트레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팔꿈치 힘줄이 이미 약해지고 유연성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고 힘줄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체외 충격파 치료를 권하기도 합니다. 이는 통증 부위에 강한 충격파를 전달하여 손상된 힘줄의 치유 과정을 촉진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치료법입니다. 또한 프롤로 주사라고 불리는 인대 강화 주사나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돕는 PDRN 주사 같은 주사요법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몇 개월간 호전되지 않거나 통증이 계속 남아 일상 복귀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수술을 고민하게 됩니다. 팔꿈치 통증이 만성화 단계로 깊이 들어가면 힘줄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연 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주부 허 씨의 경우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통증을 너무 오랫동안 참고 방치해둔 것이 탈이었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힘줄이 약해지고 변성되어 주사 치료나 재활 치료로도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부를 크게 절개해야 해서 부담이 컸지만 최근에는 의학기술이 발달하여 아주 작은 구멍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부산 큰 병원 김준석 병원장님은 약 2.4mm 정도의 아주 작은 초소형 카메라를 팔꿈치 관절 안으로 집어넣어 의사가 직접 눈으로 병변 부위를 확인하면서 염증을 제거하고 손상된 인대와 힘줄을 치료한다고 설명합니다. 숙련된 전문의가 이 내시경을 정밀하게 다룰 수만 있다면 출혈량도 거의 없고 흉터도 작으며 무엇보다 회복이 빨라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수술은 언제나 최후의 선택지여야 합니다. 예방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팔꿈치 통증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겪는 통증이 위험한 엘보의 시작인지 아니면 단순 근육통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먼저 테니스 엘보 자가 진단법입니다. 아픈 쪽 팔을 앞으로 쭉 펴고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 손으로 아픈 쪽 손등을 잡고 손목을 손바닥 방향으로, 즉 아래로 천천히 꺾어봅니다. 이때 팔꿈치 바깥쪽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테니스 엘보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골프 엘보 자가 진단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아픈 쪽 팔을 앞으로 펴되 이번에는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 손으로 아픈 쪽 손바닥을 잡고 손목을 손등 방향으로, 즉 아래로 천천히 젖혀봅니다. 이때 팔꿈치 안쪽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골프 엘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 동작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나는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예방의 핵심은 스트레칭과 휴식 그리고 강화입니다. 김준석 원장님은 손목 스트레칭을 수시로 해서 긴장하고 수축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앞서 알려드린 자가 진단 동작이 사실은 가장 좋은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팔꿈치 바깥쪽과 안쪽 힘줄을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생각날 때마다 특히 팔을 많이 사용한 후에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컴퓨터 작업이 많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키보드나 마우스 사용 시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손목 받침대를 사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1시간에 한 번,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는 팔과 손목을 쉬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있기보다는 거치대를 사용하거나 자주 자세를 바꿔주며 팔꿈치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부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냄비나 프라이팬은 한 손이 아닌 양손으로 드는 습관을 들이고 걸레를 짤 때도 팔꿈치에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비틀어 짜기보다는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는 등 일상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화 운동입니다. 우리 팔꿈치 힘줄이 자꾸 손상되는 이유는 그만큼 약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가벼운 무게의 아령, 예를 들어 500ml 생수통 정도의 무게를 들고 손목을 위아래로 천천히 꺾어주는 운동이나 탄력 밴드를 활용하여 손목 관절과 주변 근육을 평소에 단련해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튼튼해지면 힘줄이 받는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팔꿈치 통증은 결코 운동선수들만의 병이 아닙니다. 매일 성실하게 가정을 돌보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현대인의 생활습관병입니다. 찌릿한 통증이라는 우리 몸의 첫 번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초기에 잘 대응하고 평소 꾸준한 스트레칭과 관리로 예방하는 것만이 수술 없는 건강한 팔꿈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